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00명을 넘었습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 확진자, 2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3차 유행 갈림길에 서 있다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수도권 등에서 거리두기 1.5단계가 오늘부터 시행되지만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코로나와 또 전국 상황까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천은미 교수님, 정은경 청장이 2주에서 4주 뒤에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달할 거다 이런 경고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 상황이 조금 빨리 오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토요일 때 이미 200명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5일 만에 지금 300명인데 사실 수도권을 고려하면 거의 400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이 이유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에서 고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산이 되고 있고 연결고리들을 찾지 못하는 감염세가 늘고 있다는 그동안에 이제 말씀이시죠. 계속 N차 감염이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도 지역에서 감염자를 보면 이게 고리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확산이 되다 보니까 동시 감염자들이 동시적으로 나오니까 이것이 N차 감염처럼 보이는 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히려 N차 감염, N차 감염 이렇게 이어지는 게 추적하기가 쉽지 이렇게 뭔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건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지금 뭐 국내만 오늘 300명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뭐 국내뿐 아니라 지금 해외 상황도 좀 봐야 되는 게 김성환 평론가님. 해외 상황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미국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도 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예. 하고요. 뭐 그동안에 일 확진자 수를 뛰어넘는 그런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고 미국도 지금 하루 사망자 수가 그동안에 이 사망자 수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한 1,700명 정도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상황이 좀 심상치 않죠.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일일 확진자 수가 그동안에 확진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지금 16만 명 정도 나와서 제일 상황이 안 좋은 건가요? 네, 미국이 제일 상황이 좀 안 좋고요. 예. 그동안에도 뭐 미국이 제일 안 좋았지만 더 상황이 좀 심각해서 대규모 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인도 2만 8천 명, 그리고 러시아 2만 2천 명, 이탈리아 2만 7천 명 이런 식으로 우리 겨울에 사실 우리 이 독감이 더 유행하면서 코로나19하고 같이 유행했을 때의 어떤 그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뭐 독감의 유행을 떠나서 코로나가 지금 날이 추워지면서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입 비율은 뭐 어제는 68명, 오늘 50명 정도지만 해외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면 이 부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음성 판정 2번 받아 입국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우리도 좀 강화해야 되는 그렇죠. 건 아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음성 판정을 3시간 간격으로 지정 다른 병원에서 해와야 돼요. 굉장히 같은 병원도 아니고요? 네, 다른 병원에서 해서 그것도 지정된 병원에서 해야 되는 정도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다 해외에서 입국한 바이러스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지금 해외는 바이러스 변이가 문제가 되죠. 특히 밍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또 루트의 감염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입국이 조절이 되지 않고는 국내에서 아무리 조절을 해도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입국에 대해서 PCR 검사를 우리나라도 더 확대를 해야 되고 PCR 검사도 보면 거기서 음성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양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처럼 정말 두 곳에서 동시에 검사를 해서 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정부 입장에서 외교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거는 이걸 빨리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국가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철저하게 하게 되면 해외 입국에 대한 건 좀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대응을 잘 못하면 지금 유럽과 미국 상황 자칫하면 우리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교보다 이 방역이 더 중요하다. 방역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특별한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동안 이제 초기에 우리는 마스크 착용이나 그런 게 좀 생활화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선제적으로 방역이 된 거지만 지금 상황은 저는 이웃 일본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자, 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뭐 1차 때는 신천지, 그리고 이태원 때 한번 고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8월에 대규모 집회 이후에 또 집단 발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짐이 지금 심상치 않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대규모로 확진자가 나온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일정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예.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 주로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또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요 며칠 새에 지금 변화가 지금 확연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각 지역에서의 산발적인 그 집단 감염이 의외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 감염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게 되면 장소도 어디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다양한 곳에서 지금 그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사우나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네. 뭐 운동하는 그런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가족 모임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지인 모임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그 감염 경로를 또 정확하게 또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어디서 감염됐는지도 좀 불확실하다. 예.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겨울철 거의 그 산불 발생하는 수준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 예. 그 점이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1, 2차 유행 때보다 지금이 또 좀 더 위험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천은미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특별하게 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3차 유행이 아니고 이번이 정말 유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이 정말 유행이다. 네네. 예. 과거에는 확진자를 한 곳에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학교, 병원, 우리 일상생활 공간에서 아무데나 김장을 하다가도 나올 정도로 잠깐의 접촉으로도 감염이 되기 예. 때문에 누가 감염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방역이 늦춰진다면은 뭐 대유행이 올 수밖에 없고 시기적으로도 겨울이고요. 사람들이 밀집도도 높고 모든 조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오늘부터 서울하고 경기 지역은 1.5단계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빨리 2단계로 올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만은 바로 또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숨을 쉬고 있어서요. 결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5단계로 올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영업 제한 조치나 영업을 아예 못하는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게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인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2단계로 올리는 것을 정부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민들께서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지금 현 상황을 뭐 진단하거나 평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이 위기냐 아니면 앞으로가 위기냐 그게 사실 별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위기고 이전에도 위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가을을 맞이해서 긴장이 조금 풀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방역수칙을 좀 철저히 지킨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그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비근한 예로 광화문 그 집회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예. 그때도 사실은 지금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 위기를 잘 우리가 극복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너무 안 된다고 하는 방식보다는 국민들께서 모두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조심하시면은 확진자가 불안하지만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좀 갖고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이해진 마음 좀 다잡고 마스크 지금처럼 열심히 쓰고 이게 네. 가장 중요하다. 자,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경제 방점을 찍으시는 분도 있고 방역의 방점을 찍으시는 분도 있는데 자, 의사 선생님이시니까요. 지금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이 논의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방역을 위해서는 올리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 반경이 제한이 돼야지만 모임을 가질 수가 없죠. 예. 지금 단계에서는 모임을 다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연말이기 때문에 그동안 또 한 번씩 만나자고 하시는 분이 연락이 오면
참 거절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 연말 만남은 계속 연초부터 네. 미뤄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1.5단계에서 뭐 거리두기라든지 간격두기를 지키고 싶어도 손님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지키기가 또 어렵거든요. 사실 그게 지침 자체가 저는 조금 모호한 점이 있고 정부 당국에서는 저는 이런 경우에 차라리 경제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고 방역을 빨리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단계로 늦어도 이번 주에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지원책을 늘리도록 하고 방역을 위해서는 이번 주 내에 빨리 2단계로 올려야 된다. 네, 그게 좋을 것 접촉을 같습니다.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겁니다. 가장 걱정이 확진자 수가 늘어도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 언제까지가 고비라고 보십니까? 저는 고비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 벌써 중환자 병상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는 매우 부족하고 시내 수도권에서도 사실은 병상 개수는 조금 남아 있다고 하지만 병원 자체에서는 부담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확진자 수가 사실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중환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과거에는 한 곳에서 감염자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기 때문에 가족에서 고령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족 감염이 확산이 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정말 화장실에서 사망을 한다든지 아이스링크장이 병상으로 변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그런 모든 전체적인 가족 감염이 많이 생겨서 확진자 수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을 조금 간과하면 안 됩니다. 뭐 확진자 수가 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있으니까 중환자가 늘지 않으면 괜찮다. 그것이 아니고 확진자 수가 늘면 중환자는 같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늘어도 뭐 중환자가 60명 이하 괜찮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질 않고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확진자가 늘면 중환자 병상은 반드시 부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도 요양원, 요양병원은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검사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신속 진단 시약을 좀 배부를 해 주셔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개인이 살 수가 있게 지금 배부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좀 더 그 능동적으로 우리가 손쉽게 진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감도 뭐 상당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좀 걱정인데요. 코로나 지금 3차 유행으로 가냐 마냐 뭐 이미 유행이 시작됐다 뭐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수능도 걱정입니다. 지금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오늘부터 특별 방역 주간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이 수능 이전에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자가격리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뭐 이렇게 이 고사장도 따로 좀 별도로 한 3,800여 곳 정도 뭐 이렇게 운영한다 하고 또 이제 확진자들을 위한 병상도 뭐 한 120여 개 정도 확보는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거를 이제 충분할 수 있을지가 좀 이제 의문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되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승 곡선에 지금 거의 좀 초입 단계에 좀 살짝 들어선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마저 좀 갔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안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의외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 사이에. 자,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을 앞두고 이제 발현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경우에 이건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병실을 120여 개 정도 확진자를 위한 병실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봤듯이 하루에 뭐 60세 이상 고령자가 55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 그 병상 금방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며칠 사이에 다 차버리면 학생들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플랜 B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대책 이외에 플랜 B도 준비를 해야 된다. 어쨌든 좀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혹시나 또 이 수능이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한 마음 가지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2주 남은 기간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철저한 방역 점검과 또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서 별도의 시험장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또 수험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요. 12월 3일 예정된 수능일은 변함없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도 수능일이 바뀌는, 그러니까 수능이 연기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수험생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연기되는 일은 없다. 오늘 딱 못을 박았습니다. 정부에서 볼 때는 수능일을 옮기면 뭐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능일을 옮겼을 때 과거에 이제 우리 지진 났을 때 그때 이제 시험을 이 날짜를 옮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한번 옮긴 거예요. 예, 이번에도 좀 옮겼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클 수 있고요. 뭐 이게 뭐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은 학교에 보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유럽 같은데 네덜란드의 사례를 제가 듣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토론회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나온 얘기가 가급적이면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지금 당장 뭐 한 달 뒤에 종식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국민들이 직접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기는 내년 한 가을 이상, 가을보다 더 늦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코로나와 계속 함께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없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고등학교 고3 학생이 한 70% 이상은 원격 수업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한 2주 동안 앞으로 원격 수업을 고3들은 받고 또 고4장에 학생들이 들어가는 숫자도 좀 줄이고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칸막이도 만들어서 학생들 간의 전파가 가급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 가운데 자가격리라든가 아니면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과거 선거를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사히 치렀던 것처럼 생각보다는 확진자가 이렇게 감염자가 늘어나거나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요. 과거에 보면 고사장 앞에서 후배들이 선배들 응원한다고 뭐 노래도 부르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 좀 자제해달라, 하지 말아달라 이런 당국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천우미 교수님. 근데 학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돼서 충실히 시행되고 있지만 걱정이 이제 학원, 교습소, 이런 곳들입니다. 스터디 카페. 뭐 당국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권고사항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여기가 또 하나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돼요. 그렇습니다. 학교에는 이제 2주 전부터 원격 수업을 권고를 해서 학생이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중에는 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겠죠. 학원 자체에서 아무리 방역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많은 경우는 분명히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학원 자체에도 저는 원격 수업으로 대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만일 확진자가 학원에서 나오면 학원 이름을 발표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학원 측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측에서도 가능한 원격 수업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맨날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 소식 언제 들리나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뭐 화이자랑 모더나 중심으로 지금 임상시험 성과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근데 화이자가 3상시험에서 95% 예방 효과 이런 결과를 오늘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양사가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께도 효능이 좋다라는 식으로 뭐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지금 3상이 다 끝난 상태도 아니거든요. 그다음 표본도 지금 전체 표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소식인 건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 방역 당국도 저 2개 지금 제약사하고 지금 백신 공급 부분을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긴 하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뭐 이 최종 임상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완성도가 좀 높은 백신이 빨리 개발돼 나온다면 뭐 전 세계적인 재확산세를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좀 좋은 소식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양사에서 발표하는 내용들 보면 반가운 소식인 건 맞는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교수님께서는 이 성과들 어떻게 보고 계시고 만약에 이 성과들이 조금 성과가 있는 거라면 우리는 언제쯤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파이저나 모더나 발표는 이상까지는 국제학술지 이미 발표가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화이자를 보시면 이제 95%, 그러니까 170명이 감염됐는데 162명이 위약군에서 코로나가 걸렸고 가짜약. 그렇죠. 예. 그리고 8명만 이제 백신군에 걸렸는데 중증 환자가 위약군에서 9명, 백신군에서는 1명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는 65세 이상의 그런 고령자 군도 있고 인종별로도 여러 그 지역에서 다 이제 포함이 된 거고 저번에 모더나도 마찬가지로 고령자도 같이 포함이 됐었고 기저질환자도 포함이 된 결과고 3만 명, 4만 3천 명 정도 굉장히 대규모 연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믿을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5%라는 그 결과는 사실은 독감 백신이 40에서 6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치군요. 그렇죠. FDA가 50%만 넘으면 백신으로서 승인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의 백신은 메신저 RNA라는 지금까지 백신으로 개발되지 않은 아주 새로운 그런 백신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뭐 벡터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비활성화 백신, 우리 독감 백신 같은 그런 백신의 결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백신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 백신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있고 부작용 자체도 크게 없다고 지금 발표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을만하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 두 회사하고는 선구매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 회사에서 아무리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더라도 그 내년 정도 말이 돼도 우리나라에 오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백스를 통해서 일부는 아마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내년 독감 시기에 같이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서두른다면 저는 4월, 5월에도 일부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화이자, 모더나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 개발 소식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천은미 교수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사회 이슈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 수위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카드인데요. 법무부가 그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면 감찰 일정 조율한다면서 평검사 2명을 보내서 검찰 내부 반발을 산 데 이어서 오늘 대면 감찰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초동 그야말로 일촉즉발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달만 좀 참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충돌 속에 사상 초유다 이런 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지난 화요일에 평검사 2명이 대검찰청 방문을 한 것까지 팩트. 그 이후에 근데 왜 갔는지를 두고는 지금 대검하고 법무부 얘기가 조금 달라요. 네, 설명은 다른데 핵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겠다고 간 게 아닌데 지금 약간 조사를 하러 간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좀 와전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조사 일정을 통보하려고 시도했지만 조사 일정 통보에 대해서 대검이 응하지를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일 오후 2시에 조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정이 적힌 공문을 들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공문조차도 그동안에 수령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일정이 담긴 공문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검사가 간 것이지 네.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서 이리 오시오 그런 다음에 감찰을 벌이기 위해서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검이 이렇게 펄쩍 뛰면서 마치 모욕감을 줬다는 식으로 얘기할 필요까지가 있는가. 저는 굳이 그렇게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질은 그 과잉 반응의 본질은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지 그 검사 2명이 평검사가 찾아가서 그 감찰 담당관 정도의 그 급이 되는 검사가 찾아간 게 아니라 평검사가 예. 찾아가서 모욕감을 느낀다. 그거는 본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정 조율 공문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2명씩이나 갈 필요는 있었을까요? 뭐 그것도 사실은 뭐 속내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왜 2명이 가서 공문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감찰을 하러 간 것은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대검 쪽 설명을 들어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더 갈 필요까지가 굳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는 예. 알 수는 없겠으나 어찌됐든 감찰을 일정을 통보하기 위해서 갔던 것만은 맞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일정 조율을 위해서 이제 검사 2명이 갔고요. 대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면 조사도 있고요. 일정 조율도 이제 미리 다 실무선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다 건너뛰고 바로 일정을 통보하는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전에 거쳐야 되는 이제 그런 절차들이 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절차들을 좀 생략한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이런 감찰 관련해서 일정 조율 뭐 적어도 검찰총장급이라고 한다면 부장검사 정도가 나서서 이제 일정 조율을 하기 마련인데 예. 평검사 2명을 덜렁 그 문건을 들려서 보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그 모욕주기의 성격이 강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뭐 부장검사가 들고 갔더라도 아마 그 대검 쪽에서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얘기는 안 받을 거 뻔히 알고 결국은 이제 보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요식적인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예. 일단 그 밟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예. 그럼 네, 형식적인 그렇게 절차 다음에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대면 조사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절차를 이제 밟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이제 우리는 절차는 다 밟았다라는 예. 얘기를 지금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이제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지난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잖아요. 예. 4건 정도 되죠? 네. 예. 근데 대검이 그때 반응이 없었어요. 그 감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내부적인 반발이 있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예.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했으면 그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지금 그때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고 감찰 절차에 들어가서 감찰을 언제 했으면 날짜를 조사 날짜를 언제 했으면 좋겠는지 뭐 메신저로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하던데 메신저로 연락을 해서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그래서 평검사 2명이 가서 밀봉된 봉투를 가지고 가서 감찰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뭐 요식행위든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든 감찰 날짜를 통보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예. 이건 뭐냐 하면은 역으로 생각하면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 예. 그러니까 직접 감찰에 들어오게 되면 우린 그건 받을 수 없다고 미리 다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절차가 시작되니까 마치 모욕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본말을 좀 전도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평검사를 보냈다고 해서 모욕감을 느껴야 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절차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대면 조사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 하면 되는 것을 왜 검사 2명이 갔다고 해서 평검사라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건 상황 자체를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례가 한 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누가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대검 쪽에서는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상 초유의 일이 일단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자 이제 벌어지고 나면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선례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뭐 정권 또는 뭐 그다음 정권 하에서라도 뭐 법무부 장관이 언제든지 뭐 검찰총장을 감찰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검찰 개혁 방향하고 과연 맞는지도 좀 이제 본질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좀 있고, 이번에 좀 마땅히 거쳐야 될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의 예. 이제 규칙에 따라서 거쳐야 될 절차들을 좀 생략을 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자문위원회 열어서 검찰총장 정도면 감찰할 건지 말 건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데 이런 것도 생략했고,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적어도 그래도 부장검사급 정도가 나서서 뭐 일정 조율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렇게 안 넘어갔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대검 쪽에서는 입장이 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면 조사가 왜 필요하냐, 서면 조사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보통 그 절차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까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전례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어찌됐건 그 내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내규상으로는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 검찰총장에 규정을 대해서 보면은 감찰 대상자 소속 기관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자료 요청에 대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죠. 이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서면 조사하고 뭐 보강을 좀 해야 될 예.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 대면 조사로 넘어가는 게 순서인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무부 자문위원회 자문 절차도 이제 반드시 거쳐야 예. 사실은 이제 모양이 사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뭔가를 좀 진행시키고 싶은 그런 그 욕구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예. 절차상의 약간씩의 좀 문제, 또 약간 불협화음 같은 것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김성환 평론가님. 어쨌든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에 대면 감찰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 이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전례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과거 최동욱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이제 혼외자 아들 문제 얘기가 불거졌을 때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렸었거든요. 그때는 총장이 그만뒀었죠.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하라고 지시하니까 예. 검찰총장이 결국은 나 그만두겠다 이렇게 됐던 건데요. 예. 사실 시대가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문제나 이런 것도 과거에는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도 하고 거의 없었던 사례인데 지금은 이제 여러 차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감찰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이 일반 평검사에 대한 감찰권은 가지고 있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은 오직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 법에 규정한 권한대로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검찰총장이 그거 나 못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할 명분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것처럼 법치나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사지휘권 행사도 수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감찰을 나 못 받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감찰하고 난 다음에 감찰하고 난 다음에. 문제이기도 아니, 한데요. 거부하는 것 자체로. 거부하는 것 문제가 될 수는 자체로는 없나요? 법무부 장관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검사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지만 그럼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법률적 권한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예. 근데 다만 그걸 정치적 의미로 해석했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옷 벗으시오, 그만두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충분히 읽힐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취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네, 볼 수 충분히 있다. 그렇게 예. 검찰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찰 난 못 받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짧게. 뭐 이제 대면 감찰을 이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대면 조사는 내가 못 받겠다, 서면 조사로 뭐 대체하겠다라고 이제 하거나, 서면 조사를 받겠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마땅히 이렇게 뭐 징계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조사 자체를 아예 거부한다면 모르겠는데. 네. 자, 이제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노리는 것은 사퇴 압박과 더불어서 사퇴가 안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무배제를 시키기 위한 지금 그 길을 닦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지금 이제 윤 총장 같은 경우에 손발이 좀 수족이 다 잘린 상태긴 한데 그나마 있는 그 이제 권한마저도 수사와 관련한 권한마저도 박탈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지금 서초동 긴장감이 역력한 서초동 분위기까지 좀 짚어봤고요.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공수처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을 뽑기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추천위원회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고요.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여당 입맛대로 유리하고 있다면서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여야 입장 함께 듣고 오시죠. 그야말로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비토권으로서 오로지 비토권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법사위원들은 정당한 입법권을 가지고 법안 소위에서 이제 비토권을 포함해서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수십 차례 말해왔던 사람들이 그 말도 모두 거두고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지명하기 위해서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합니다. 참 후한무치합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그 개정안들 발의가 돼 있는데 이거 곧 표결 절차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과정을 좀 우리가 너무 생략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법이 통과된 게 지난해 12월입니다. 예. 법이 시행이 들어간 게 올해 7월입니다. 근데 공수처장 한 명 지금 임명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건 여야 모두 비판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과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몸싸움 났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은 뭐 저항권을 행사한다고 얘기했지만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그렇게 몸싸움하고 회의 진행 방해하고 막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가서 막았던 겁니다.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들었던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부정했던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어찌됐든 간에 다수든 소수든 간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만든 거나 다름이 없는 법을 자기들이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 공수처 우리는 공수처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법으로 제정하고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럼 따라야 되는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한 사람들이 애초부터 공수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괴물이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후보 추천 과정에서 5명밖에 지금 동의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결국은 추천을 못하는 것 야당이 시간 끌게 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비토권을 행사하면 결국 공수처장을 절차가 중간에서 스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여당이 마음을 먹으면 뭐 바로 바꿀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또 상당한 부담이 또 따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중에 야당이 됐을 때 정말로 비토권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상당히 정치적인 압박의 성격이 좀 강한 그런 이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다음번 협상이 재개가 되면 그때 정도에는 뭐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상 종료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협상 관련해 갖고 기한 제도를 지킨 적이 있습니까? 뭐 예산안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는 기한을 좀 비교적 잘 지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지금 정치적으로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협상 결과가 이제 제가 보기엔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여야 쪽에서 추천한 그 인물들은 아예 배제를 시키는 거를 일단 먼저 합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야에서 여든 야든 정치권에서 그렇습니다. 추천한 인사들은 배제시키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비교적 이제 중립적인 인사들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협상의 묘가 좀 발휘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환, 이종훈 오늘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